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연방 선거 제도를 보면 이 선거 주기가 참 이게 잘 만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2년마다 선거가 전국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게 또 박자의 강약이 있는 거예요. 대선을 센 박이라고 하면 중간 선거는 여린 박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2년 간격으로 그 규칙적으로 선거가 치러지면서 격 2년마다 즉 4년마다는 큰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제도의 단점이 뭐라 그랬죠? 매일매일 선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은 선거 주기가 이제 만약 매년 선거한다. 그건 너무 또 자주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1년은 너무 짧고 4년, 5년 너무 길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2년마다 전국적인 선거가 있는데 그 중간 선거는 이제 열임박이 되는 거고 대선 때 이제 확실하게 아주 강력하게 유권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에 성공했지만 만약에 2024년도에 처음 뽑혔다. 그러면은 이제 2년 동안 국정 운영하면 이 중간 선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2년 동안의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유권자로부터 받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잘했다. 그러면 이제 공화당 그 소속 의원이 그러니까 하원과 상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올 11월 달에. 근데 지금 지지율이 매우 낮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특히 7월부터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선거 때까지 뭐 쉽진 않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서 유권자들이 잘했다고 하면 이제 그 공화당을 계속 표를 줄 테니까 상원 하원이 중간 선거 끝난 뒤에도 계속 공화당이 차지하겠지만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원이 민주당에 넘어가고 뭐 상원까지 넘어가면 더 진짜 강력한 견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민주당으로 하원이나 또는 둘 다 넘어가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처럼 자신이 생각한 대로 국정을 이끌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어떤 법안 통과라든가 예산 승인을 받으려면 민주당하고 여소야대 현상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분점 정부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대화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뭡니까 선거를 통해서 그 결과로 보여주는 거고. 그 이제 이런 그 선진국에서는 이런 게 이제 오랜 정치 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서 아무리 개인적인 성향이 좀 예측 불허를 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틀은 이제 이어져 오고 있고.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좀 예외 좀 약간 너무 극단적인 경우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이 양원을 계속 유지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지금처럼 또는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죠. 그런데 이제 하원 또는 둘 다 민주당에 넘어가면 나머지 임기 2년은 민주당과 대화 타협을 통해서 서로 뭡니까 절충안을 찾아서 그렇게 이제 국정 운영을 하니까 자기의 원래의 그런 생각대로 대통령이 그렇게만은 끌고 갈 수 없고 약간 좀 완화되겠죠. 자신의 색깔이 그렇게 이제 나머지 2년을 국정을 운영을 하는데 계속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잃는다. 그러면 이제 초선 대통령 같으면은 재선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보통 그 당에서 그 대통령이 초선이다. 그러면은 보통 후보로 다시 뽑아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초선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두 번째 선거에 이제 후보로 나서긴 하는데 이때 이제 유권자들의 지지를 못 받게 돼서 낙선을 하고 상대당의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완전히 정권이 교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국의 연방 선거제도는 운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 선거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선거는 아니지만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중간 시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견제구를 날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4년마다 있는 대통령 선거의 선거 주기는 그대로 가져가지만 중간에 중간 시험 이런 것이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견제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선거제도를 정말 잘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잦은 선거도 방지하고 동시에 너무 선거 간격이 멀어지는 것도 방지하는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그 이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연방 선거제도를 운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절차를 잘 만들면 이러한 절차적 정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실체적 정의를 구현할 수도 있는, 그냥 유권자들은 그냥 선거 때 열심히 투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런 그 메커니즘을 잘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그 잘 만들어진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잘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야, 그러면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 뽑은 게 그게 정말 그 좋은 그 선거 제도냐?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미국의 유권자의 다수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 서유럽도 그렇고 뭐냐면 이민 그 받지 말고 줄이고 이러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이민을 수십 년 동안 받아들였는데 그 이민자들이 와서 이제 알짜배기를 다 가져가니까 기존에 그 수백 년 동안 그 미국 사회의 중심이었던 이런 백인들 중에 그 이제 그 먹고 사는 게 매우 힘들어지는 이런 이제 백인 그 계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응? 뭐 정의, 뭐 그다음에 뭐 이민 정책 이런 거 이거보다 일단 우리 우선 나부터 먹고 좀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식의 그런 백인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뭐 민주주의가 원래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의 단점이 뭡니까? 그 우중 정치 아니에요. 우중 정치. 단점은 건강하게 잘 작동될 때는 또 이제 이런 그 다원주의 사회에 아주 잘 그 최적의 그런 결과를 안겨주는 정치 제도이기도 하지만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연방선거제도 그러면서 내가 전에 얘기했던 절차적 정의 또는 절차를 잘 만들면 이런 그 실체적 정의를 구현하는데도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 하는데 미국의 연방선거제도가 이제 그런 양면에서 그 좋은 예가 아닌가 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요걸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보다시피 엊그제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2년 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2022년 물론 그때 지방선거가 있었고 이제 뭐냐면 2020 자 이때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2022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게 뭐냐면 2020년에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인 그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 활동을 하는데 중도층을 전혀 신경을 안 쓴 게 중도층을 그냥 자신들의 지지층만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수와 좀 그 극우를 다 껴안는 그래서 보수만 이제 바라보고 선거 활동을 해가지고 결국 대패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야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됩니까? 야당이었나? 잠깐 그거 여러분 확인해 보고요. 하여튼 그 민주당이 야당이 아니었겠네요. 그 뭐냐면 의석을 거의 뭐 그 3분의 2에 가까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 이건 진짜 압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때 여당이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 문재인 대통령 때인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압도적인 승리를 했는데 그 뭐냐면은 그때 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수업 시간에 여러분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응? 어느 한 정당이 뭐 보수든 진보든 관계없이 거의 3분의 2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개헌선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한 거. 그때 뭡니까 국민의힘의 전신인 보수당이라고 하고 그냥 진보 뭐 이렇게 진보인지 모르겠는데 진보에서 그 보수당 한국의 보수당은 그때 100석 겨우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헌 저지선만 확보하는 그런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2020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인데 그 보수당이 선거 운동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초한 상황이다, 자업자득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런 일이 또 생기겠냐 그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2022년에 우리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선거가 임기가 5년이니까 2022니까 2년, 7년
요때 끝자리가 2년, 7년 이때 이제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그 뭐냐면 그 2022년도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이어서 몇 달 안 돼서 지방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번 선거 전이죠. 여러분이 그 선거 방송을 봤으면 알겠지만 2022년도에는 이 보수당이 압승을 했어요. 압승을. 지방선거에서 대선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이겼지만 이제 더 확고하게 표를 몰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서울에 뭐 그 구청장 거의 다 쓸어가고 그 다음에 그 시도지사 거의 다 쓸어가고 정말 압승을 했었습니다. 그때 비록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년 전에 대패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대선에서 그 보수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여세를 몰아서 이제 압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지금 이게 현재 국회의원들이죠. 이게 2020년 결과에 재판이 됐어요. 야,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다시 민주당이 이때는 야당인데 민주당이 압승을 해가지고 거의 또 200석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의석을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180석이 아마 넘었을 것 같은데 정말 압승이죠. 그때도 이번에도 이제 겨우 100석 조금 넘는 그런 의석을 여당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근데 이때도 똑같이 이때는 거기다가 이제 보수만 바라본 게 아니라 매우 극우적인 이런 성향이 이제 수권 정당에서 즉 대통령을 낸 그런 정당에서 보수 색깔이 아니라 보수의 극우 색깔이 좀 선명하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제 더 왜냐면 이제 2년 동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국민들의 어떤 그 실망을 많이 시켰죠. 그래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선거를 전혀 개의치 않고 중도층을 끌어안지 않고 2020년보다 더 강력하게 극우 쪽으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거 뭐 대패는 이거 불을 보듯 뻔한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대패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결국 이제 2025년도에 그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쿠데타 쿠데타 아니라 미안 계엄 선포를 해서 이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 탄핵되고 결국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025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주기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그 5년 임기 끝날 때 그 전에 이제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2025년도에 탄핵이 됐으니까 그때로부터 이제 60일 이내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당선된 대통령은 전임자의 자녀 임기를 한 게 아니에요. 새롭게 5년의 임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1년 정도 지난 거죠.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 얘기 핵심 뭐냐? 자, 얘기 핵심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2년 간격으로 전국적인 선거가 실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지방선거, 한 번은 국회의원 선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올해 이제 지방선거, 2년 뒤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또 하겠죠. 이때 또 국민의힘이 어떤 선거 전략을 필지. 근데 좀 바뀌지 않겠나? 왜냐면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2년 주기로 이제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이제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란 겁니다. 이게 왜 우연이 아니냐 하면은 그 전국 최초로 한국 사상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통 지방선거 민선 1기 이때 임기가 3년이었어요. 원래 임기는 4년인데 그 과도적인 규정으로 부칙에 둬서 이제 첫 번째 이 선거는 임기를 3년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지금 계속 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기가 유지가 된 게 민선 1기 지방선거 민선 1기가 3년으로 했기 때문에 이 2년 간격의 주기가 새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선거 제도의 이런 그 장점과 단점을 잘 이제 나름대로 선거 제도에 녹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대통령 선거는 이 선거 주기하고 안 맞는다는 겁니다. 물론 2030년에 지금 뭐 그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 선거하고 이제 현재 대통령이 이제 임기 5년을 마친다면 지방 선거가 비슷한 시기에 있을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거의 뭐 이거는 뭡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보니까 6월 4일 날 그 취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5월 달에 선거가 있었다는 얘기니까 지금 지방 선거 6월 여차하면 동시 실시 또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경우의 수가 생긴 건데 어쨌건 이제 뭐냐면 2025년 하고 이제 30년 임기 5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우연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이제 수십 년 됐는데 자 현행헌법이 9차 개정헌법이 그 1997년에 그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아홉 번째로 헌법을 개정했는데 그 이후에는 많은 개정 논의가 있었는데 한 번도 개정이 된 적은 없어요. 그만큼 이제 헌법 개정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그 개정 논의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부 형태예요. 정부 형태. 정부 형태를 바꾸는 그런 개헌을 하자. 그래서 그 뭐냐면은 그 정부 형태를 바꾸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전통적으로 뭐냐 하면은 그 정치권, 국회의원, 정치학자들은 의원 내각제를 선호합니다. 의원 내각제를. 그런데 이제 의원 내각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로 이렇게 그 반응이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차선책으로 이 정치권에서 들고 나오는 게 분권형 대통령제예요.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그 명분이 뭐냐? 대통령 중심제가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가 제왕적 대통령제.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 권한이 막강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분권형으로 가면 그게 그렇게 되지 않겠냐 해서 말로 이런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해결책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그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분권형 대통령제 가만히 보면 프랑스의 이원 집정부제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인데 이거는 정말 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의원 내각제보다. 근데 이거를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부 형태 개헌론 이런 얘기를 이제 뭡니까 우리 교양 시간에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뭐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알고 투표를 해야 된다. 이게 왜냐면 대한민국의 미래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정치권에서 선호하는 의원 내각제 이거는 개인적으로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그렇게 정치 문화라든가 이런 그 정치권이 그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공천 과정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제 공천이 이제 뭐냐면은 국회의원 공천을 할 때 당연히 합리적으로 공천이 이루어져야 되고 당연한 거예요. 그다음에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이 투명성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형상으로 뭐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내용상 중요한 공정성과 투명성에서 얼마나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어요. 우리나라의 그 공천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냐 이런 얘기죠. 결국은 뭡니까? 그 여당의 경우에는 그 대통령의 의중, 응? 그게 뭐 공식적으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인 관계 없어요. 이건 중요한 그 아니고 그 의중이 결국 이제 공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야당의 경우에는 야당 대표의 의중이 크게 미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런 대통령이나 그런 그 야당 대표가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당대표나 대통령의 그 선호도에 따라서 공천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뭐 합리적인 외형상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그 대통령의 사람, 야당 대표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수도권처럼 경쟁이 치열한 그런 지역구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당 대표의 의중 지지를 얻은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거기서는 표차가 크게 나지 않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후보를 냈다가는 뭡니까 유권자들이 반대편의 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런 야당 대표의 의중, 현직 대통령의 의중 이것이 뭡니까 오히려 그 당선을 보장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야당 대표의 의중,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공천이 민주당 같으면 호남 지역에서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으면 영남 지역에서 공천이 거의 당선의 보증수표라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영남에서는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거나 호남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이건 거의 당선의 어떤 가까운 대부분이 당선하는 이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지역에서는 뭐냐면 공천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야당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사람이 공천을 받고 결국 그러한 사람 대통령의 사람 그 다음에 야당 대표의 사람들이 그 당의 국회의원의 의석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런 지역에 그 당의 지역 기반이 되겠죠. 그 당의 지역 기반이 된 데에서 야당 대표의 사람, 대통령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럼 그렇게 된 사람들이 누구를 항상 신경 쓸까요? 유권자가 아니죠. 자기에게 공천 준 사람, 그 사람에게 늘 향해 있고 그 사람 말에 쩔쩔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여러 번 봤지만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이 더 막강해요. 의원 내각제의 수상이 더 막강해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런 정부 형태의 그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의원 내각제의 수상이 훨씬 더 강력하죠. 왜냐? 의원 내각제의 수상은 항상 의회의 과반수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근데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은 그게 보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말로 여서야돼 이런 분점 정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바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때 2024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시 한번 압승을 함으로써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뭐냐면 국회가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방해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또 압도적인 다수니까 대통령 얘기에 호락호락하지 않고 서로 대응 뭡니까 맞서니까 대통령 중심제의 단점이 뭐예요? 의회하고 대통령이 맞서면 국정이 마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개헌이라는 결정적인 자충수를 두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판이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 중심제의 단점이 여실히 그때 드러난 거예요. 의원 내각제의 단점 내가 앞에서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단점이 뭡니까? 여기는 의회 해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우리 이제 뽑기 할 때 뽑았는데 꽝이에요. 그럼 다시 또 뽑고 자꾸 뽑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자기 당이 잘할 것 같으면 그래가지고 조기 해산을 해가지고 임기 채우지 않고 한 3년 만에 그걸 한 두세 번 하게 되면 의원 내각제의 경우에는 이제 정정이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의원 내각제의도 단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도 3, 4공화국 때는 의원 내각제였는데 이제 프랑스는 그런 걸 실제로 이제 체험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대통령 중심제적 요소를 반영해서 만든 게 이원 집정부제인데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프랑스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또 문제가 드러나가지고 중간에 중요한 어떤 수정을 또 하게 되죠.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의원 내각제는 의원 내각제의 단점,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 중심제의 단점인데 그렇게 이제 야당이 압승했으면 유권자의 그런 뜻은 뭡니까? 야당하고 대화 타협을 통해서 절충을 해서 국정을 이끌라라는 의미인데 대통령에게 대통령은 그냥 자기 입맛대로만 하려다가 결국은 이제 이런 뭡니까 판이 한번 깨지는 여태까지 대통령이 두 번째군요. 벌써 참 이런 일이 흔한 일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 그 얘기가 그랬죠. 큰일 날 뻔했네. 까먹어. 그래서 이제 의원 내각제 수상이 훨씬 더 강력하고 대통령 중심제의 경우에는 이런 윤석열 정부 때 본 것처럼 여서야대 분점 정부 이렇게 전개되는 게 우리나라 미국에서 심심찮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이 어떻게 의원 내각제의 수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중심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를 몰아가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판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해결책이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얘 분권이라고 하고 있잖냐. 근데 이게 말이 분권이지 실제로는 죽도 밥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 국정 운영의 리더십 자체가 막 그냥 정말 작동 안 할 수 있는 이런 대통령 중심제보다도 국정이 마비될 수 있는 더 큰 문제를 행정부 안에 안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해서 물론 헌법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어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런 정부 구조, 헌법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런 법리에 비추어서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가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커다란 이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알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헌법의 기본 원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실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기 위해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어진 내용은 6부에서 보겠습니다.